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주 부쩍거려야 할 베니스의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외신이 전하는 사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 유독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없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현황입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천 명 정도. 이 가운데 단연코 이탈리아가 어뜸입니다. 이탈리아가 5만 3,578명, 스페인이 2만 5,374명, 그리고 독일이 2만 2,084명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3월 20일 기준으로 유럽 사망자 수는 7,500명으로 중국의 2배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서는 4,825명을 기록함으로써 유럽 전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한 프랑스도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3월 12일부터 전국을 봉쇄하고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야외 운동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창궐 이유입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탈리아 곳곳을 누빌 때마다 유독 고령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고령자 수, 이른바 65세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독일이라든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라틴계, 남부 유럽 국가들은 사교적이고 신체 접촉이 잦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마 이탈리아처럼 사교적이고 신체 접촉이 잦은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AFP 통신은 이탈리아에서 유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한 이유를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사교적인 기질과 신체 접촉 문화, 국민들의 안정 불감증과 무관심, 세계 2위의 고령화 인구 구성, 뒤늦은 감염자 발견과 빗나간 대응,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의 잦은 방문과 왕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내에서 아주 창궐하게 된 롬바르디아주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과 근로자 유입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구조적인 요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인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1000명당 병상은 3.2개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8개입니다. 인공호흡기 숫자는 3125개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25,000개입니다. 독일의 8분의 1에 불과한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간 10년간 이탈리아를 떠난 의사 수는 1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나 낮은 봉급 때문에 많은 그런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들이 다른 국가로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이탈리아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1인당 보건 예산은 2008년도에 3,490달러였지만 2016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서 2,739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를 낮게 유지하고, 그리고 박봉의 의사로 이탈리아의 공공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공의료 시스템은 겉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지만 낮은 수가로 연명해가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독점해서 공급하는 이른바 국영의료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1위 국가는 이탈리아, 2위 국가는 스페인, 3위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이들 국가가 모두 다 국영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이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다음은 위기의 이탈리아의 교훈입니다.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리스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채무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서 3,250조 원입니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13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독일의 절반이지만 빚은 독일보다도 17% 정도 더 많은 재정 건전성이 아주 나쁜 국가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구성 국가들에게 공공부채, 이른바 정부 부채 더하기 공공기관 부채를 국내 총생산 GDP의 6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32.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계속해서 이탈리아 정부로 하여금 재정 적자 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강제하고 강요하고 권고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이탈리아 정부는 2.4%로 잡았던 2020년도의 재정 적자 규모를 유럽의 압력으로 0.36포인트를 낮추어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 폭은 2019년도에 2.04%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든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탈리아 정부가 처하게 됩니다. 예산을 만일 삭감해야 된다면 어떤 분야를 삭감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입니다. 정치가들은 절대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줄일 때마다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금성 지출, 다양한 그런 수당은 손을 대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성 지출인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그런 투자는 계속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이탈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가들은 지출성 복지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성 그런 지출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바로 이탈리아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취약점과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게 됐습니다. 현금성 지출은 단기적인 효과가 큽니다. 바로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성 지출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크지만 표를 구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은 첫 번째는 현금 지출을 가능한 유지하고 두 번째는 공공보건 지출이나 사회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을 줄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탈리아가 걸어온 길은 포퓰리즘 국가들,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걸어가게 될 틀에 박힌 그런 경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방만한 의료비 지출, 그리고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각종 수당을 늘리기, 이런 것들은 한국이 이미 이탈리아처럼 투자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정부 재정 지출을 지속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성 복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나라는 결국 이번에 이탈리아처럼 궁극적으로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성 지출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늘려가는 나라들은 이번 이탈리아로부터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